이선영은 38년 동안 남편의 습관으로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각, 신문을 펼치는 순서, 저녁 식탁에 앉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변함없는 습관은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최동호는 정확히 오후 1시 50분에 양복 재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한 번 더 매만지고 회색 코트의 단추를 아래에서 위로 차례대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본 뒤 거실 벽시계와 비교하는 것까지가 그의 의식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나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38년이면 충분히 익숙해질 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도 화요일 오후 2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흰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고 겨울에는 목도리를 한 겹 더 둘렀지만 시간만큼은 정확했습니다. 선영은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창가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 큰 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했습니다. 은행원인 남편이 왜 매주 화요일만 따로 외출하는지, 점심시간도 아닌 오후 2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 여자들은 남편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은행 일이 점심보다 더 중요한 것 같네요. 한 번은 가볍게 농담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동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늦으면 일이 복잡해져요. 그 말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믿음직스러운 남편이란 돈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묻는 것은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의심은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 묻지 않고 집으로 가져오는 돈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아내의 태도라고 배웠습니다. 침묵은 화목이었고 질문은 불화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영은 화요일 오후 2시를 그저 남편의 일과로 받아들였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약속. 그녀는 그것이 은행의 중요한 회의거나 고위 임원들과의 정기 모임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여의도 본점에 근무하는 남편이니 그럴만했습니다. 동호는 저녁에 돌아와서도 화요일 오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의 업무는 가끔 언급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 이야기, 후배 직원의 실수, 본부의 새로운 방침 같은 것들. 하지만 화요일 오후만큼은 빈칸으로 남았습니다. 선영은 그 빈칸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남편이 모르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수다, 혼자 보는 드라마, 서랍 깊숙이 간직한 옛 편지. 결혼 생활은 투명함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직장에서 쓰러졌을 때 동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감 있는 분이셨습니다. 업무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으셨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영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조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삶을 기렸습니다. 성실함, 책임감, 신뢰. 그 단어들이 영정사진 아래로 쌓였습니다. 선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올 타이밍을 찾지 못했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언가가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충격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사람은 이상하게 반응하기도 한다고.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밀려올 거라고.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선영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절을 받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밤에는 빈소 옆 작은 방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38년을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알지 못했습니다. 습관은 알았지만 마음은 몰랐습니다. 매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그 시간만큼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 후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흰 편지지였습니다. 문장은 정중했고 어조는 예의 바르면서도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여의도 본점 금고의 공동 명의자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금고. 남편이 금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통장은 알았습니다. 적금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몰랐습니다. 선영은 편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동우는 서류 작업에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험, 증권,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까지 모두 파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투명성을 거의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금고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재가 퇴근 후 들렀습니다. 요즘 자주 들르는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민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 멈췄습니다. 민재야. 네. 은행에서 편지가 왔어. 선영은 식탁으로 가서 편지를 건넸습니다. 민재는 서 있던 자리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썹이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금고요? 응. 나도 처음 들었어. 민재는 편지를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책장 옆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서류들이 정리된 곳이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민재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선영이 다가갔습니다. 민재는 통장 사본 여러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녀가 아는 통장도 있었고 처음 보는 통장도 있었습니다. 이 계좌는 제가 처음 봐요. 그리고 이건 작년에 해지됐네요. 근데 잔액이. 민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큰 금액이 한꺼번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지? 선영은 숫자들을 따라 읽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입금, 출금, 해지, 신규. 날짜들이 불규칙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이 많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슨 일 하셨는지 아세요? 민재의 질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원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은행일. 어떤 부서요? 자산관리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민재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말해주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은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들은 명백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계좌, 몰랐던 거래, 몰랐던 금고. 38년이 한순간에 낯설어졌습니다. 엄마, 금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민재가 돌아간 후 선영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식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안심시켰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믿음직한 남편은 돈 문제를 조용히 해결한다. 너무 많이 묻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다. 침묵은 화목이다. 그 말들이 이제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지 않기로 선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들여다보는 것은 행동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질문은 대답을 불러오고 대답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멈췄습니다. 질문을 멈추고 의심을 멈추고 확인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식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면서 그녀는 알았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눈 감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선영은 은행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여의도 본점 금고, 공동 명의자, 방문 예약. 그녀는 내일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의도 은행 본점은 월요일 오전에도 붐볐습니다. 선영은 2층 금고 관리실 앞에서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옆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계속 어머니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이선영 고객님, 직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영은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금고실은 예상보다 좁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직원은 열쇠 2개를 확인한 후 벽면에 847번 상자를 열었습니다. 확인하시는 동안 밖에 대기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벨을 눌러주세요. 직원이 나가자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선영은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재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열어볼까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는 라벨이 붙은 파일 폴더 4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날짜는 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신재생 에너지 투자, 해외 펀드, 모두 실패했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민재가 숫자를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엄마, 이거 전부 합치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대출 서류였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그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날짜가 겹쳐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 곳에서 빌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남편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 동일한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도장도 없고 서명도 없는데. 세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내역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카드였습니다. 3개의 은행, 5장의 카드. 모두 한도가 초과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민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신청서에는 그녀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란에는 그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엄마가 이런 거 신청한 적 있어요? 없어. 선영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민재는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현금 서비스 내역, 카드론 내역, 연체 안내문.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신분 도용이에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엄마 명의로.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흰 봉투에 선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썼습니다. 선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먼저 사과하고 싶어. 미안해. 5년 전 후배가 좋은 투자 기회를 가져왔어. 확실하다고 했어. 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실패했어. 그 후로 손실을 메우려고 다른 투자를 했고 또 실패했어. 빚이 생겼어. 너한테 말할 수 없었어. 내가 실망할까봐,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 여러 군데서. 그것도 모자라서 내 이름을 썼어. 카드를 만들었어.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어. 곧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어.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채권자들을 만나러 갔어. 독촉을 피하고 시간을 벌려고 애썼어. 너를 보호하려던 참이었어. 내가 알면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너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정말 미안해. 동호. 선영은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조용히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민재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괜찮아야 해. 선영은 편지를 다시 폴더에 넣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빚의 규모를 계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얼마나 쌓였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것. 일단 나가자. 선영은 상자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벨을 눌렀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금고를 잠갔습니다. 두 사람은 금고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선영은 은행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의도 거리는 차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빌딩 숲이 햇빛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걸었습니다. 민재가 뒤따라왔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8년이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불완전했습니다. 그녀가 보고 싶어 했던 것만 보았고 남편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이의 틈에서 비밀이 자랐습니다. 이제 그 틈을 메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변호사는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배우자에 의한 재정적 학대입니다. 신분 도용이고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선영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몸이 움찔했습니다.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학대, 사기. 그동안 개인적인 수치심으로만 느껴졌던 것이 이제 법적 용어로 불렸습니다. 공적인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녀만의 고통이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가 된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금고의 서류들, 카드 내역, 대출 계약서 모두 확보하셨죠? 네, 좋습니다. 은행 측과 카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니까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도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싸울 수 있다는 것. 며칠 후 딸 혜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혜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손에 서류 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응. 선영은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린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빠가 엄마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다고? 그래. 그럼 엄마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 혜린은 소파에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분명히 엄마도 동의했을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혜린아, 서류를 다시 봐. 내 서명이 아니야.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게 맞아요? 선영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냥 조용히 정리하면 안 돼요? 굳이 소송까지 해야 해요? 빚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내가 갚아야 한다는 소리야. 혜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아빠 명예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 말에 선영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혜리나, 내 아빠는 이미 명예를 스스로 버렸어. 혜리는 대답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선영은 한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선영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았으니까요. 38년 동안 보고 싶은 것만 보았으니까요. 법정 심리는 2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기일에는 은행 측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고인이 정규 직원이었고 신용이 있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기일에는 카드사 담당자가 출석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논리를 폈습니다. 본인 확인은 전화로 이루어졌고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기일, 판사는 필적 감정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서명이 선영의 것이 아니라는 감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방청석에 앉아 판사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금융기관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원고의 신분이 도용된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발생한 채무는 무효로 한다. 선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안도감이 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해방감은 아니었습니다. 집은 지켰습니다. 빚도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누렸다고 믿었던 삶은 사라져버렸습니다. 38년의 결혼 생활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응. 하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진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혜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혜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이름으로 된 카드가 있었어요.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제 명의로도 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오빠한테 서류 받아서 확인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전화 너머로 혜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엄마를 비난했는데.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도 똑같이 당했는데 엄마만 이상한 사람 취급했잖아요.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혜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오랫동안 못 봤어. 보려고 하지 않았어.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생각해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지만 여의도 빌딩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38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선영은 인생을 한 번에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 후 그녀는 동네 문구점 겸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 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급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그녀의 이름으로 통장에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던 날, 선영은 ATM 앞에서 한동안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56만 원.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컥했습니다. 38년 만에 처음 번 돈이었습니다. 가게 주인 강옥자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첫날 선영이 서툴게 계산대를 만지작거릴 때 옥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선영은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가게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을 맡고 물건을 정리하고 장부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자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처음 오셨을 때랑 다르세요. 그때는 뭔가 무거워 보이셨는데.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옥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점심시간에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선영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옥자는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지는 중이시죠. 옥자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괜찮아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고르다가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법률 상담 같은 거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선영은 손님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날 선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여성은 울먹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후로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옥자의 친구, 가게 단골 손님, 아파트 이웃, 조용히 찾아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석 달 후 옥자가 제안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 가게 문 닫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모임하면 어때요? 여기 공간 빌려줄게요. 모임이요? 비슷한 일 겪은 사람들끼리 그냥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모임에는 4명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7명, 세 번째는 12명. 그들은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은 후에 모였습니다. 동그랗게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구호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 있었습니다. 숨겨진 빛, 위조된 서명, 침묵 속의 두려움, 보살핌으로 위장한 통제.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영은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조언을 주었고, 때로는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선영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민재와 혜린이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영은 묘비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아빠한테 할 말 없어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했어. 용서는 하셨어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 아니라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용서가 뭔지 모르겠어. 다만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민재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엄마. 고마워.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신규 계좌 만들려고요. 네, 신분증 주세요. 선영은 주민등록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예금주 성함은 이선영님 맞으시죠? 네. 공동 명의자는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제 이름만으로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통장이 발급됐습니다. 깨끗한 흰색 표지에 그녀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영. 그녀는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8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여의도 빌딩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이 시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통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잔액은 56만 원.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것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